우리 함께 하는 거 있지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3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게 하는 그 여정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박재현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건데, 혹시 강의안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고요. 네, 여기 가운데 있으시네요. 조금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지요? 이제 리플러스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제가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강사님 섭외하려고 전화할 때 목회자래도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절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통화해본 모든 강사님들 중에서 가장 따뜻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실 때 너무 이쁘기도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우리 박재현 소장님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교육생 중에 기본 연봉 8억을 받으시던 남자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분이 인센티브까지만 30억 정도 연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분 2살 때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신 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아빠가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아내가 한국에 와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아이들 다 외국 학교 다녔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를 이제 노모를 미국으로 다시 보내게 됐어요. 누나가 계신 곳으로 엄마를 요양원 같은 데를 보내게 된 거죠. 이제 알츠하이머가 너무 심해지셨거든요. 그날 그분이 이제 저희 교육에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냐, 왜 어떤 눈물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셔서 자기가 평생 아버지 대신 역할을 엄마 옆에서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버리네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그냥 행복한 아이로 사는 역할입니다. 이분은 그 가정 안에서 영웅의 역할을 하셨어요. 매년 그 학교에서 받아오는 모든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 상장을 엄마한테 드리면서 엄마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내는 역할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어릴 때 희생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육군 장교셨거든요. 엄마는 이제 전업주부셨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전날 어머니께서 외할머니하고 대구에 계시던 외할머니하고 통화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일단 뭘 배웠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요. 막 숨이 차도록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뛰어가가지고 집에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엄마의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신발장에 엄마의 구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밤이 새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지 오빠는 때리질 않으셨는데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제가 그때 맞을 때마다 많이 드렸던 이제 욕설은 뭐 당연하고요. 엄마 닮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이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 아빠 눈에만 제가 이제 여성, 자신의 아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아주 무책임했던 그 아내의 얼굴로 저를 투사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 역할은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제 몸을 내어주고 아버지 화가 풀릴 때까지 맞아야만 되는 희생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 교육생이었었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날은 8주 대화 훈련 코스에서 마지막 두렵고 어색한 감사를 나누는 세션이었었는데 이분이 자기 6살짜리 막내 딸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가 아내하고 집안일로 집안 청소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주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사소한 싸움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청소기를 돌리느냐 마느냐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서로의 불신으로 그리고 불만으로 끝났습니다. 막내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전전주에 생일날로 들어왔었던 빨간 커다란 리본을 그 박스에 둘러져 있었던 리본이었는데요. 그거를 자기 턱과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묶고 그리고 이 밑으로 리본을 묶은 후에 음악을 자기 방에 있었던 작은 오디오를 들고 나와서 음악을 틀더니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빠 나를 보고 웃으라고 엄마 나를 보고 웃으라고 춤을 춰줬대요. 그 딸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돌봄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위로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딸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배운 대로 잘 적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재롱동의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기뻐서 춤을 췄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방으로 걸어가서 리본을 머리에 묶고 음악을 틀고 나왔을 때 그 마음이 기쁨 대신 불안이었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이것은 아이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할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네 앞에서 무섭게 다퉈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늘 화해했으니까 화해한 모습도 네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느꼈을 불안감 그리고 네가 그거를 가리려고 이렇게 엄마 아빠에서 춤을 춰줘서 엄마 아빠 마음이 참 아팠다. 그런데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다라는 아주 자세한 부모로서 인식이 필요한 대화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한 아이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불려다녔어요. 어떤 날은 담배를 펴서 어떤 날은 자해를 해서 어떤 날은 보이는 곳에 문신을 하고 그걸 보여내서 어떤 날은 친구들을 때려서 또 어떤 날은 친구들한테 삥을 뜯어 돈을 뺏어가지고 그럴 때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날은 같이 오고 어떤 날은 혼자 와서 또 집에 가서 부부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 때문에 고민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죠. 어떤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아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 안에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우리 부모를 단합시켜야겠다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연합구도가 형성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그 목격했던 최초의 커플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에는 많은 경우가 자녀들이랑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오세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제가 올해로 16년째 이 대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배우는 공간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 밥상머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다이렉트하게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화를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관찰하면서 대화를 배웁니다. 운동화끈을 묶었던 우리가 운동화끈을 어떻게 매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운동화끈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요. PPT로 배운 적도 없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운동화끈을 매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은 한 손으로 엄마 목에 감싸고 엄마가 무릎 안에 앉히고 돌이 지날 무렵에 이제 무조건 걷겠다고 뛰어나가는 아이를 맞고 그 아이를 주저앉혀서 이 신발을 묶어야 되는 거야 하고 아이한테 묶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묶어줍니다. 때로는 아빠가 묶어줍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나가다가 자기가 자기 신발끈을 밟고 넘어지면 아야 하면서 울기도 하죠. 그럼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압니다. 내가 신발끈을 맬 그 기술은 없어도 이 신발끈은 매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의식은 생기거든요. 그러다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술은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내 운동화끈을 어떻게 매는지를 아주 유심히 관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죠. 부모가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가 외부의 사람과 특히 부모가 학교의 교사와 그리고 부모가 여행지에 가서 많은 타인들과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이들은 아주 면밀히 관찰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가장 아팠던 기억은 이혼 가정에서 특히 발견되는 대화의 패턴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는 배신, 깎아내리는 겁니다. 제가 엄마를 만나고 들어오는 날이면 저희 아버지하고 새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까지 옷 한 벌은 나도 사줄 수 있다고.
저한테는 그 옷 한 벌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보러 왔고 또 엄마가 나를 생각하면서 샀고 엄마가 이 옷을 내가 이쁘게 입기를 바라고 또 이쁘게 이 옷을 입고 가면 친구들이 인정을 해줄 거고 그래서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고 엄마하고의 경험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옷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그 계모와 저희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 엄마 그 친모의 어떤 행동과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그 노력을 폄하하고 깎아내린다는 거죠. 이게 이혼 가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화의 아주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레임인데 이건 뭐냐면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니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 줄 알아? 니네 엄마 너네 버리고 떠났어. 너네 엄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더 비극적인데요. 이 세 번째는 브레인워싱입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일어나봐, 똑바로 앉아봐. 네가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부 사이가 좋았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가 끝날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가급적 아이들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정보들을 이제 내가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상 이제 이 부부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파국적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니들도 알아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죠. 이게 아이들의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대화에 있어서 가로막히는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 가장 발견되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이런 게 필요해, 엄마 나 이런 게 되게 원해, 엄마 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아빠 나한테 이런 것 좀 해줘, 아빠 왜 내 얘기를 조금밖에 듣지 않는 거야, 좀만 더 앉아봐, 아빠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방에 들어가서 너 혹시 필요한 거 없니? 아, 됐어요 나가요 라는 말들이 내 아이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내 귀에 그 말이 많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가. 저는 아이가 이제 올해 21살이 됐어요. 다음 달에 이제 저희 아들이 육군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한 13년 정도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육아를 전공하지 않았고 상담심리를 전공했고요. 저는 이제 죽음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청소년의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그런데 자살은 이미 자살했기 때문에 연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연구하는 건 자살한 가정의 부모들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지는가입니다. 제가 목격한 그 가정 안에선 단 한 가정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예전의 웃음을 되찾은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가냐면 프로텍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뭘 예방할 것인가? 아이들의 울음 대신 아이들의 웃음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자면 부모로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짧지만 저하고 4가지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첫 번째 무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한번 손을 대보세요. 우리는 모두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는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 와닿죠? 이 생각이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무기는 여러분 관자놀이 쪽, 요 눈과 귀 사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시면 여기 눈이 있고 여기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무기는 관찰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무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무기는 손을 내려서 여기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대보세요. 세 번째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의 감정, 느낌, 정서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무기는 여러분 이렇게 배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근데 이 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인가. 만약에 제가 손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피곤한 감정을 느낀다면 자, 배에 대시고요. 휴식이라는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언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지금 마음은 궁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외로운 마음이 느껴진다면 나한테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하고 함께 해주는 걸 겁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은 조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총 지금부터 4가지의 무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무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각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눈과 보라고 들으라고 관찰력도 주셨고요. 아이들은 주로 이걸로 살아가고요. 어른들은 주로 이걸로 살아가죠.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점 이걸 잃어버리고 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3번째 무게는 우리한테 주신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싫어하는 정서도 있어요.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거, 또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 우울해지는 거. 이 3가지 정서는 인간이 되게 싫어하는 정서이지만 이것은 모두 이제 앞으로 신호로 봅니다. 무슨 신호냐? 자, 손을 배에 대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별로 믿을 게 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욕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언제 내 생각이나 한 적이 있어? 엄마가 솔직히 형만 이뻐했지 내가 엄마 자식이기나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자료표 받으셨죠? 2번째 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욕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있기나 해?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엄마가 형만 사랑했지 나를 사랑했어? 엄마가 내게 얘기를 하면 내 얘기 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그 말을 들으면 잘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듣냐면 손이 여기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네 얘기를 또 안 들은 건 뭐가 있니? 그리고 막말로 너가 형처럼 해봐봐.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는 건 이 아이가 무슨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죠. 욕구표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회적 욕구, 힘의 욕구, 그 언저리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작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가 형만 예뻐했지 내 생각은 해? 그렇죠. 사랑, 또 공정함, 또 이해.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가 이해받고 싶었구나. 네가 좀 형이랑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었구나. 이게 대화의 시작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때 화가 나니까, 혹은 너무 속상하니까, 혹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손이 4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붙어서 생각으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 짧지만 몇 가지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 끝나고 소모임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과, 특히 기업에서 짧게는 8주 30시간, 길게는 15주 50시간씩 대화를 트레이닝하는 게 제 가장 큰 메인 잡입니다. 그걸로 제일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걸로 잘 먹고 살았고요. 상담은 사실 돈이 되지 않아서 많이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감사했던 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나 많이 넓어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는 대기업에서 저희 과목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냥 3일 과정으로 24시간, 8시간씩 그냥 워크숍 쫙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라는 것은 훈련이고 매주 과제를 내드리고 얼마만큼 수행하셨는지, 이 대화 훈련을 얼마만큼 성공해 보셨는지, 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서 최소 8주 매주 만나야 된다라는 이 설득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대기업도 저희가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조직이 넘어서서 세계의 조직이 이제 구성원들의 삶의 질,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계, 이 역할, 이것들이 단순히 스킬이 아니라 태도이자 라이프 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오늘 너무너무 짧은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제가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고 연대 고대를 보는 방법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걸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동기 시절, 즉 청년기 전, 20세 이전의 아이들은 아직까지 신념이 말랑말랑한 찰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20세 미만이라면 우리의 대화 방법을 바꿈으로써 아이들의 인격, 성품을 충분히 메이킹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4가지 방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 16년의 임상상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해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따 여러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으라고 말씀드릴 거고, 바탕화면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다 알려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결국 하루에 3분씩 한 달 동안 30일을 연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대화를 바꾸는 태도와 기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만나서 우리 선생님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배우는 것이 너무 쉬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연습할 수 있겠다 하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로.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분들한테 나갈 때, 특히 청년부 친구들한테 대화를 훈련할 때 알려드리는 게, 우리가 그 자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냐. 우리가 다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큐티는 안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밤에 자기 전에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직전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훨씬 명료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나한테 필요한 것을 총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화는 이게 답니다. 이게 장표가 보이나요? 지금 저한테는 보이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네요. 여러분, 대화는 이게 다예요. 결국 이 말하기 밑에 의도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그 아이 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엄마 형만 예뻐했잖아. 이건 이 아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의도를 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만큼 화가 난 상황이 아니면 의도를 담을 거예요. 엄마, 내 얘기도 좀 들어줘. 엄마, 형한테만 잘했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잘했다고 말 좀 해줘. 이게 아이의 솔직한 의도인데, 아이가 열받으면 엄마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나가, 나 엄마랑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아이를 불렀어요. 재현아, 재현아 이렇게 불렀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 대답이 없잖아요. 게임하거나 그러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엄마가 열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저게 벌써부터 엄마 말을 거역하고 엄마 말을 무시해? 야, 너 사람 말이 안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야, 엄마가 부르면 네라고는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의 의도거든요. 엄마가 너한테 좀 존중받고 싶어. 이게 엄마의 진짜 의도인데 우리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요. 이 새끼가 이게 진짜 지 아빠 닮아. 이 새끼 한심해 죽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말을 못 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열받을 때 모두 잃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능력 중에 뭐가 있냐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 우린 그걸 need, 욕구라고 얘기해요. desire, 욕망이나 탐욕과 욕심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했잖아요. 열받거나 화가 나면 원하는 말을 잃어버린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받아 왔거든요. 왜냐? 열받으면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너를 열받게 해서 알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비난을 해서라도, 너를 공격을 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이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탁월했냐면 해석을 하는 체계가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미워, 엄마가 언제 나 이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듣는 능력이 있는 이 해석 능력이 탁월한 부모는요, 왜? 네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 이거 바로 되는 거예요. 아주 흔하지 않고 아주 희박한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해석 체계라는 거죠.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얘기를 해도 아유, 얘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대화는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자면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체력이 과연 지금 되는가는 여러분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 말을, 저 개떡 같은 말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트레이닝으로 너무나 가능했기 때문에, 뭐만 이해하면 인간은 모두가 열받으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순간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걔를 또라이 상태에서 제정신의 상태로 회복시키면서
그때 내가 원하는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먹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접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리의 뇌입니다. 다니엘 시걸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 교수님은 전 세계 트라우마의 권위자예요. 인간의 뇌는 여기가 앞 전전두엽 여기죠. 여기는 위통수죠. 여기는 이제 뒤통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뚜껑 열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전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 합리적 판단, 이해, 문제 해결,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의 입장,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까지가 다 이 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려요. 잠시 날아가 버리고 뭐가 살아납니까? 뭐가 드러나죠? 얘가 하나 드러나는데 이 엄지손톱이요. 얘가 편도체라는 겁니다. 이 편도체가 전두엽 기능이 딱 셧 오프 되면 얘가 스위치가 온이 되는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느낌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으면 주먹이 완전 나가버린다든지, 바로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한 대기업의 팀장님, 우리가 이제 지금 회차별로 교육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후회하는 세션, 화를 다루는 세션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1살 아들이랑 9살 아들이랑 다퉜는데 11살 아들이 씨름을 한대요. 몸이 되게 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인큐베이터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둘째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첫째를 생각하면 항상 든든한 거예요. 그러다 이 첫째 둘째가 형제니까 또 자주 놀잖아요. 방에만 나갔다 오면 둘째가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는 툭 쳤을 뿐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날 자기가 너무 피곤했고 자기는 너무 쉬고 싶어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울고 하는 모습에 너무 순간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뚜껑 열린 겁니다. 느낌대로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베니다 합판으로 된 화장실 문을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주먹으로 세대 쳐서 화장실 문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아내도 놀랐고 둘째도 놀랐고 첫째만 웃었대요. 이 아빠가 원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네가 안전하게 놀기를 바란다. 니네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집안에서 울거나 다치는 게 아빠가 싫다. 이게 아빠의 의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빠는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닫혀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빨리 닫히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원래 능력,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때만 잠깐 잃어버리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대화에 실패한 이유를 읽으면 여러분 그 위에를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두 떠오르시죠?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웬만하면 좀 안 보고 싶다. 좀 떠오르세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 가급적 안 만나고 싶은 거지만 싫어한다는 건 내가 죽기 전에 이 새끼 내가 혼자는 못 죽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조직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해 보라 그러면 막 손에 이렇게 손가락 세놓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타인이 있어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눴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 발달 개념을 배우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에릭 에릭슨의 이름이 되게 슬픕니다. 에릭은 이름이고요. 에릭슨은 성인데요. 에릭슨의 스는 SON,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의 아들인 에릭입니다. 뭐 사연이 있어 보이죠? 여러분, 세상을 제패했던 심리학자들은 다 개인적 사연이 또 뼈아픈 사연들이 있잖아요. 에릭슨의 아버지가 4명이었대요. 엄마가 그 가임기 시절에 4명과 성관계를 했어요. 누구가 아빠인지 모릅니다. 뭔가 에릭성을 지닌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자신의 혈육, 뿌리를 몰랐던 이 남자아이는 내가 과연 누구인지, 뭔가 유대인의 흐름은 생긴 거는 피규어는 뭔가 유대인의 흐름이 있고 키나 뭐 이런 골격이나 이런 것도 네덜란드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버드 종신 교수였거든요. 에릭슨이 인간의 발달 과정을 탐구하면서 중요한 타인들이라는 명지를 내걸었습니다. 중요한 타인은 누구냐면 첫 번째, 우리가 최초로
목격했던 커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타인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대신으로 나에게 중요한 타인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부모나 교사의 역할보다는 친구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세 번째 중요한 타인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은따 왕따 그리고 학교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죽고 싶을까? 너무 이해되시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이제 동성 친구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이제 소개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예쁜 치마도 입고 멋도 내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러 나가요? 이성 친구를 만나러 나갑니다. 중요한 네 번째 타인은 배우자가 됩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되게 잘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죠? 막 없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좋아하는 타인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이라고 제가 다시 꼭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중요한 타인은 누구냐면 배우자도 아니랍니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40에서 60세 사이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 멘토로서 그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60에서부터 임종기까지 에릭슨이 발견한 중요한 타인은 말이 달라져요. 중요한 타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중요한 존재, 그래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지만 특히나 노년기 이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사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 사진 보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로서는 그게 듣기 싫지만 그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예전에 니네 고모가 엄마한테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할 걸 용서하고 화해할 걸 화해해야 되는 인간의 발달 과업이 그때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모두 중요한 대상들이 지금 5그룹으로 나눠졌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모두 잘하기를 바래요. 내가 좋아했던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 내가 한때 사랑해서 선택했던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존경했던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 머물러 주고 있는 나의 친구들과 우리가 만나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항상 성공하면 좋겠는데 이 대화가 가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이죠? 자동적 생각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 그 순간에 나한테 떠올랐던 자동적 생각의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가 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아까 사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자녀가 나에게 항의하듯이 따졌을 때, 자, 이 부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어디에 붙습니까? 여기에 달라붙어요. 이 새끼 말하는 거 봐. 야, 그럼 내가 또 너한테 못한 건 뭐 있냐?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했니? 판단 들어가. 너도 나한테 한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비난입니다. 이 새끼 이거 싸가지 없는 거 봐, 이거. 또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해야 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어. 이거 누구 닮아서 이래? 이거 피가 왜 이래?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강요합니다. 당장 사과해, 너. 무릎 꿇어. 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면 사실 협박도 해요. 너 이 새끼 돈 용돈 없어?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대화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도 하면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따라갑니다. 야, 이 새끼야, 나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이거 너 형 좀 봐. 너 동생 봐봐. 너 언제 철들라 그러냐? 너 어떻게 동생만도 못해?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엄마 친구 애들 중에 너 같은 애가 없어. 그 다음에 당연시합니다. 야, 너 몇 살이니? 너 16살이면 너 이제 엄마 아빠 이해하는 그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집에서 첫째면 최소한 엄마 마음이 어떤지는 사리분별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엄마한테 공손하게 말해야 될 나이인 거야. 내가 너한테 돈을 벌어 오라 그래, 밥을 하라 그래, 이 새끼야. 말 하나 공손하게 그걸 못해? 자, 이쯤 되면 이제 아이도 할 말을 잃어버리고 혹은 나가고 이제 부모도 좌절해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여러분, 의식으로는 멈춰야 된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잠들거나 방으로 문을 닫고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스물스물 죄책감이 들어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면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인간이 느끼기 싫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수치심이고 세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두려움은 인간이 가장 느끼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죄책감이 들면 이 죄책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아이한테 갑니다. 나와봐. 야, 우리 웃으면서 얘기 좀 하자. 너가 엄마한테 조금만 공손했으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우리 아들 착한데 왜 이래 갑자기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너가 엄마한테 그렇게 조금만 예의 있게 했으면 엄마도 너한테 욕할 일 없지. 응? 엄마가 미안하긴 한데 너도 한번 너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 이제 우리 사회 화해하자. 웃어봐. 웃어. 웃는 사람한테 복도 와. 더 웃어. 더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이제 엄마는 털어버리죠. 여러분, 이 대화의 패턴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중요한 타인들과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 날 조직에 가서 이제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 팀장님이 바로 자기 직속 매니저, 오매니저한테 지나가다가 오후 3시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종이컵에 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37층 라운지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동적 생각이 들어왔대요. 저 새끼 놀고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판단입니다. 한가해 보인다? 여러분, 이 오매니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날 그 사람은요, 그 전날 애가 아파서 아침도 못 먹었고요. 점심 먹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차장이 서류 살펴보라 그래서 11시 반에 서류를 줬어요. 그래서 점심도 스킵하고 일을 했고요. 2시 반쯤 당 떨어져서 어지러워가지고 1층 가서 바닐라 라떼 하나 사갖고 와서 그거 지금 끼니 삼아 먹고 있었거든요. 한가해 보인다? 자, 여러분, 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이제 팀장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매니저는 이 손이 어디에 붙죠? 여기에 붙어서 지가 팀장님을 다 개새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기. 나 우리 예전에 김 팀장님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 팀장 진짜 정말 꼰대야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6가지를 다 돌아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지금부터 만나면 일이 안 돼요. 이 팀장은 까먹었을 거고요. 오매니저 일로 와봐. 내 요즘에 연결이 돼야 듣는데 야, 수업 진짜 좋아. 너도 한번 들어봐. 돌아가면서 뭐라고. 미친 새끼 지가 언제부터 나를 생각했다고 나를 생각하는 척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화에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대화에 실패했던 이유는 자동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나한테 버릇이 없었을까요? 그때 그 아이한테 떠올랐던 자동적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우리 남편이랑 뭐가 그렇게 안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날을 세웠지? 자동적 생각 때문이었구나. 아니, 우리 엄마는 왜 가끔씩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지? 우리 엄마가 자동적 생각을 하셨구나. 그리고 자동적 생각엔 뭐로 이루어져 있지? 이 6가지구나.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바탕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를 빼시고 요만큼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따 여러분이 소그룹 나누실 때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되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타인들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과 내가 일상을 살면서 어떤 대화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자동적 생각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여기에 적혀있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 야, 해가 중천에 떴어. 너는 언제 일어나려고 그래? 왜 이렇게 애가 게으르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어보니까 여러분, 자, 이 엄마 뭐 했죠? 소리내서 말해볼게요. 자동적 생각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반드시 소리내서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냐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대화하세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한 번은 꼭 찾아서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은 3살인데 혼자도 이빨 닦네? 내가 자동적 생각에 비교를 했구나.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렇게만 사시면 어느 날 한 열흘 후가 지났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보지 않아도요, 그냥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저 자동적 생각에 당연시인데? 뭐 이런 게 막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첫째가 둘째한테 형한테 까불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동적 생각에 판단과 강요를 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떠올라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보, 그거 당신 자동적 생각의 판단이야. 이런 것만 안 가르치시면 돼요. 가르치지만 않고 인식하는 훈련으로만 한다면 이게 우리한테 아주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언제? 이런 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때 우리의 생각이 이거 버릇없게 말한 애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뭐 하는 거죠 지금? 자동적 생각에 판단을 하는구나. 이렇게 들려버려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대화가 완전 달라집니다. 너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첫 마디가 돼요. 왜? 걔가 지금 뭔진 모르지만 자동적 생각, 지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판단.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요청이나 부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비슷한 거 하나가 있죠. 어디에 있죠? 네, 강요에 있죠. 그러나 강요는 부탁과 요청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 나 이거 너무 쉽게 이해 다 됐다 하시죠? 여기 나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게 있나요? 없죠? 좋아, 이따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에 실패했다면 100%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갈등이 아주 깊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몇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기 한번, 자, 첫 번째 무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만 비대해져서 생각으로만 대화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화를 잘했던 사람들, 즉 이 잘이라는 걸 좀 더 구체화해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주장만 할 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약간은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잠깐만, 엄마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자동적 생각의 판단이긴 한데 엄마 판단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화해도 좋아요. 두 번째, 잠깐만, 엄마가 본 건 이건데 엄마가 들은 말은 이거야. 너도 동의하니? 이겁니다. 세 번째, 엄마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어떻니? 마음을 나누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잠깐만, 엄마가 중요한 건 이건데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서로가 원하는 걸 서로가 다 충족하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갈등 패턴을 중재하는 프로세스의 전부입니다. 저희가 15년을 조직에 들어가서 날이 서 있을 대로 서 있는 사람들과 중재는 10회기를 진행해요. 사전 중재는 A와 B를 각각 만나서 1시간 반씩 면담을 하고요. 두 사람이 중재를 하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저랑 A와 B 세 사람이서 3자 관계, 의자를 3개를 놓고요. 이 두 사람만 마주보고 저는 그 사이에 개입하고 멀리 앉아서 언어를 도와드리는 일만 합니다. 즉 번역을 도와드리는 일만 해요. 그래서 중재를 합니다. 그때 중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중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무기, 즉 여기에서부터 이 100까지 쭉 내려오는 사람들이었고요. 중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재가 다 성공하진 않잖아요. 중재를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기서 절대 내려오질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이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절대로 여기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 어른이 타협이 되지 않았어요. 제 교육생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야,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새끼야. 노 페인 노 게인이야.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너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 이 세상 공짜 없어. 아무도 믿지 마. 종교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마.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자리에 바카스 하나 올려놓는 것도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게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용해야 돼요. 언제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지도 몰라요. 경계해야 돼요.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서로 주고받았던 경험, 어릴 때 엄마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줬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이 정말 기브 앤 테이크로만 돌아갑니까? 그냥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기억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긴 단 한 번도 부모한테 그냥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1살, 2살 애한테 분유값 받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일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유연하게 키운다는 건 아이가 이걸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날 싫어해. 여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때 너 뭐 봤니? 무슨 말을 들었니? 아,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아이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었다면 선생님이 나 싫어해. 그래, 엄마가 봐도 선생님 너 싫어하는 것 같다. 이 수준에서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아이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심리학 용어에서는 스키마라고 부르고요.
SCHEMA, 스키마라고 부르고,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코어 빌리프, 핵심적인 신념이다라고 부르고요. 아주 쉬운 말로는 성격입니다. 20살 이후에 인지심리학의 개념에서나 성격심리학의 개념에서나 혹은 상담심리 개념 안에서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성격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에릭슨이 말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한다라고 거기하고 좀 대립되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칼 융이라는 3대 심리학 중에 한 명이 개입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언제? 본인이 간절히 원할 때만 변할 수 있다. 그거를 15년 동안 기업이라는 현장, 특히 모두가 의무교육생으로 오시는 이 아저씨들을 만나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한 엄마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 엄마는 아들이 뭔가를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 않는 게 늘 화가 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예로 제일 흔한 사례는 숙제잖아요. 숙제를 하겠다 그랬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자, 여기 머리 여러분 손 딱 대보세요. 얘는 나를 화나게 만들어. 와닿으시죠? 얘가 나를 지금 열받게 만들었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가 하겠다고 한 거 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나는 얘를 확 패버리고 싶어. 이게 이 엄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생각을 말해버리면 대화에 다 실패합니다. 너 일로 와. 너 엄마 또 화나게 만들었어. 너 당연히 이 말은 지켜야지. 이거 커서 모델라 그래? 벌써 거짓말이나 하고. 너 엄마가 그렇게 웃음니? 맞고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숙제는 하겠죠. 아직 한 15세 전이라면. 그렇지만 16세 후라면 안 해요. 15세 전, 확실한 건 10세 전까지는 패면 합니다. 아이들을 말 잘 듣게 하려면 10세 이전에 그냥 두들겨 패버리면 해요. 아주 그것도 비일관적으로. 어떨 때는 똑같은 결과에서 때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결과에서도 때리지 않고. 그 기준이 없이 내 기분에 따라 아이를 때리면 아이들은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죠? 부모가 죽는 날까지 치르죠. 요즘에 대학생 아이들은요, 정말로 정신과 진단을 어린 나이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했는데 제가 일했던 정신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는 아주 탁월한 병원이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와서 다 배우는 곳이었고요. 제가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정신과에 와서 인지치료라든가 이제 스킨만 뭐 명상훈련이라든가 이완훈련, 체계적인 둔간법 훈련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였어요. 요즘에 제가 그 병원에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10대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약을 이만큼씩 받아가요. 저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부모의 유연성이 결여됐다라고 봅니다. 세상은 아무리 각박하게 돌아가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가정 안에서 유연한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가 존재했다면 아이들은 그 정도로 정신장애를 호소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엄마가 이렇게 생각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첫 번째 무기는 알았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때. 자, 그런데 두 번째 무기를 한번 볼게요. 어머니 뭘 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걔가 그 시험지 2장을 푼다 그랬는데요. 그 2장이 안 풀려져 있는 채로 책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본대로 말한 거 맞죠? 그리고 또 뭘 보셨어요? 걔가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들은 말 있으세요? 이제 귀로 갈게요.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가 너 숙제 안 했니? 했더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관찰이죠. 자, 손을 내려볼게요.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요. 한 손은 감정표를 지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왼쪽은 뭐가 있냐면 원하는 게 되었을 때 마음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번 아래로 쭈루루루 시선을 돌려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여러분 감정 다 매일 느끼고 싶은 감정이죠. 행복하다, 벅차다, 설레다, 기쁘다, 즐겁다, 다정하다, 뿌듯하다 이런 거 뭐 매일 느끼고 싶죠. 오른쪽 한번 보세요.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마음 신호가 있죠. 뭐 비참하다, 격노한다, 좌절스럽다, 무기력하다, 슬프다, 초조하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다 느끼기 싫죠.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죠? 맨 위에 다시 보시면 왼쪽에는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마음 신호다. 오른쪽에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 신호다. 자, 모두 이 엄마의 사례로 한번 빙의해 보세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왼쪽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네, 오른쪽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숙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숙제는 되어 있지 않은 걸 보았고, 들은 말은 하겠다는 말이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이게 관찰입니다. 나는 엄마로서 이런 마음을 느낄 것 같다.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어요? 네, 실망스럽다. 또? 네, 불안하다. 또? 분개한다. 또? 답답하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대로 반영을 했는데 네 분의 말을 반영했는데 감정이 다 다르죠. 우리가 흔히 화가 난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화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걔가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걱정되는 거예요. 또 실망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지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염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궁금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기는 어머니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실망스럽고요. 마음이 외로워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어디에 머물렀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막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정말 때려버리고 싶어. 이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왜?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실망스럽고 외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까치발하고 섰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왜 그 마음을 느끼세요? 왜 실망하고 왜 외로우세요? 하자 이분이 바로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쟤 때문에요. 아이한테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우자하고 다툰 사람들이 와요. 남편이 술 마셔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세요? 걱정되죠. 짜증도 나요. 근데 왜 걱정되고 왜 짜증나세요? 남편이 술 먹는데. 술 마시니까요. 저 사람이 늦게 들어오니까요 하면서 손이 바로 외부로 가요. 내 감정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 거죠? 상대에게 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아까 그랬잖아요. 해석 세계가 약간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상황이나 사람한테서 찾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여러분 손을 떼지 마시고 배로 가져가 보세요. 자, 감정은 신호였죠. 무슨 신호였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면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감정이 느껴졌던 거고요. 원하는 욕구가 좌절되면 오른쪽에서 느껴졌던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즉 원하는 욕구가 잘 돼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기분이 어때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감정은 신호다. 무슨 신호? 자, 손을 배에 대보세요. 당신의 욕구가, 당신이 바라는 무언가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잘 되었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가 감정이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의 욕구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실망하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엄마가 바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이 엄마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욕구를 찾아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부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욕구표에 사회적 욕구랑 힘의 욕구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아마 그 언저리에 있을 거거든요. 이 엄마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애가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아니면 아예 못하겠다고 말을 하든가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대답은 잘해요. 근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욕구가 뭘까요? 수용, 또 그냥 막 다 맞춰보세요. 또 일관성, 또 신뢰, 또 예측 가능성. 다 나왔어요. 이게 다예요. 이 엄마한테 아이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 욕구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니 뭐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 욕구 단어에서만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 욕구 단어에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담배 있어요? 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있어요? 쇼핑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건 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욕구를 모르면 수단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골프는 진리야, 뭐 이런 거예요. 없어요. 모든 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욕구에 집중해봐라. 왜냐면 그 욕구를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6번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삶의 의미의 욕구라 그래서 영성,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쵸? 이런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다시 소멸되어 천국 가기 직전까지 관계 안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거기는 욕심이 아니에요. 거기 60평 아파트 없어요. 경제적 안정은 있지만. 자, 이 엄마가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면 저한테 중요한 건 신뢰네요. 저는 하겠다라는 게 안 지켜지면 화가 나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머니 이거 말하지 마시고요. 자, 손 이마에 한번 대보세요. 이걸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배에 대보세요. 이걸 말하세요. 화를 내도 괜찮은데 이 비난을 말하지 마시고 평가를 말하지 마시고요. 욕구를 말하세요. 거기에 중요한 게 신뢰라면 아이한테 신뢰를 말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입이 없잖아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청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에서만 바로 말하기 때문에 늘 실수했지만 쭉 내려와서 배까지 내려가서 배를 끌어올려서 말한다는 건 이런 거죠. 재현아 일로 와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네가 만약에 지금 들을 준비가 안 됐다면 들을 준비 됐을 때 와. 그럼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존중은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얘기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말하냐? 욕구를 말하면 돼요.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뢰야. 신뢰는 네가 약속한 거를 상대에게 해서 보여내는 거야. 엄마가 들은 말은, 제 손을 보세요. 엄마가 들은 말은 아까 엄마 시장 나갈 때 네가 숙제 해놓을게요 라는 말이었어. 그런데 엄마가 본 건 지금 그 시험지가 그냥 그대로 네 책상에 있는 거야. 자,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의 말을 지키는 신뢰야. 엄마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네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과서대로라면 엄마한테 중요한 건 신뢰고, 엄마가 본 건 제가 컴퓨터하고 있는 걸 봤고, 엄마가 들은 말은 제가 하겠다는 말이었군요. 그래서 엄마의 가슴은 외롭고 실망스러우셨어요. 이런 애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저희가 중재를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얘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이것만 들은 애들 몰라요. 맨날 저런 소리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거겠죠.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훈련받아서 제 앞에서 직접 듣게 한 아이들은요, 얘야 너네 부모님이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하시니? 라고 하면 신뢰가 중요하대요.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이거면 100% 성공한 거예요. 그래, 너 잘 들었네, 고맙다. 아빠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신뢰래. 이거래. 너가 나중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머리에 남은 게 뭐죠? 즉,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뚜껑이 닫힌 거예요. 이때 이 아이의 전전두엽에 뭐가 남았죠? 신뢰라는 단어 하나가 남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니네 부모님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니? 몰라, 맨날 욕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의 뇌에 남는 것. 저희가 화가 났을 때 기분 좋게 말하는 방법은 없다 그럽니다. 그냥 참고 속을 썩이면서 억압하면서 마음의 병을 짊어지고 살다가 화병으로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분출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참으면 어디 가서 풀어요? 만만한 데 가서 또 풀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말을 하는 능력을 훈련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당신이 원하는 말이 어디에 있냐? 대부분은 여기 없다. 진짜 원하는 말은 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구표를 드렸고요. 그거를 밖에 나가시면 제가 볼 때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많이 인쇄하셔서 집 수십 군데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이 대화 훈련을 받으면서 자동차, 화장실, 침대, 냉장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 방문 앞에 붙여놨어요.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거든요. 그때 붙여놓고 아이 방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연습할까?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실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찍으셔야 되겠죠. 지금 모두 핸드폰으로 드셔서 이 그림을 전체 화면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를 찍고 이것 또한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두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3분 연습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네, 다 찍으셨을까요? 자, 연습하는 방법은 하루를 마감하는 장소에 혼자 계시는 곳에 3분만 시간을 내시고요. 필요한 준비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감정표와 욕구표예요.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이 화면을 켜두고 필요한 준비물 또 하나 뭐죠? 손바닥에. 이거면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연습을 하실 때에는 긍정적인 거, 제가 이것도 찍어 놓으실 분들은 찍어 놓으세요. 긍정적인 건데 마감하는 장소에 가셔서 작더라도 긍정적 사건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좋은 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오늘 내가 우리 아이가 나한테 되게 따뜻하게 해줬어. 뭐 이런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었어. 뭐 밥을 잘 먹었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관찰, 손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V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대시면 되고요. 아, 내가 오늘 본 거는 아까 교회 갔다가 들어왔더니 우리 딸이 복도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내 허벅지를 안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탕을 까서 내 입에 넣어줬어. 이게 관찰이에요. 자, 손 가슴에 내려볼게요. 그리고 감정표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왜 감정표에서 찾아봐야 되냐면 그 감정표가 없으면은요 일로 가버려요. 아우 기특해. 기특해는 생각이에요. 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반드시 거기서 찾아보시는데 왼쪽 사이드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복한, 소리 내서 말하세요. 자, 행복한, 벅찬, 뭉클한. 세 가지구나를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손을 배에 내리시고 두 번째 장을 보셔야겠죠. 자, 감정은 신호다.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좌절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신호다. 그러면 뭘 찾으면 되겠어요? 충족된 욕구 찾으면 되겠죠. 거기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사랑, 관심, 돌봄, 이런 거예요. 스킨십. 이게 누구 덕분에 충족됐어요? 우리 딸 덕분에 충족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시면 생각,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 자, 관찰,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달려나와서 사탕을 까서 내 입에 넣어줬어. 감정, 너무너무 뭉클하고 따뜻하고 벅차. 자, 충족된 욕구, 사랑, 관심, 공동체, 배려, 스킨십,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감사를 훈련해라 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었죠. 한 30일 혹은 일주일이라도 당신은 남보다 잘했던 거를 적어봐라 라는 그룹이 A그룹이었고요. B그룹한테는 너가 행복했었던 기억들을 자꾸 떠올려서 적어봐라 라고 했어요. 누가 행복도가 누가 기쁜 일을 적어봐라 그랬어요. 누가 행복도가 높았겠습니까? 후자죠.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찾아야 됐던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느라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이 훈련을 여러분 하루에 3분이면 가능하고요. 여러분은 그럼 30일을 뭘 보게 되죠? 감정표, 욕구표를 뒤져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됩니다.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찍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는 방금 이 연습을 했어요. 나의 손이 내 머리, 내 눈과 귀, 내 가슴, 내 배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충분히 되게 되면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30일 동안 이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거라면 이제 이게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되냐면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선생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자 이제 여러분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손이 여기 있어야겠어요? 말을 하는 그 아이한테 가야 되겠어요? 그쵸, 말을 하는 아이한테 가야 되죠. 아이가 말을 해요. 이제 손을 뻗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손을 뻗어서 누구의 가슴에? 무조건 아이의 가슴에.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귤이 있었는데 나랑 지수는 선생님이 안 주고 다른 애들은 다 귤 줬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아이의 무조건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아이는 지금 왼쪽에 있겠어요? 오른쪽에 있겠어요? 감정표에서.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속상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손을 쭉 뻗어서 자, 빨간 감정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딸 속상한 마음이었어? 이러면 일단 끝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감정의 원인은 선생님 때문이에요? 아이의 욕구 때문이에요? 아이의 욕구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욕구표를 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엄마 나도 귤 먹고 싶었거든. 그러면 생존의 욕구 밑에 보시면 음식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아, 우리 딸도 맛있는 거 먹고 싶었구나.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귤은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왜 다른 애들은 주고 나는 안 줘? 그럼 여러분 힘의 욕구에 보시면 공평, 공정이 있어요. 그럼 아이 배에다 대고 아유, 우리 딸 귤이 문제가 아니라 공평한 게 우리 딸은 중요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 귤은 안 먹어도 돼. 공평한 것도 안 중요해. 근데 선생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의 욕구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싶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확신이 필요하구나. 거기 사랑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이 손을 뻗어서 아이의 가슴과 배에 왔다 갔다 하질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 붙어서. 왜? 왜 선생님이 너한테만 안 줬어? 네가 어떻게 했는데?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웃기는 여자네? 하면서 막 갑자기 전화하려고 그러죠. 듣는다는 건 나를 다 비우고 오로지 내 의식이, 손을 여러분 앞으로 뻗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한 손을 가슴과 배에 왔다 갔다. 아이가 어리면은요, 여러분 자기 앞에 이렇게 딱 앉히고 가슴을 만져주면서 말하세요. 우리 딸 너무 속상했겠네. 그리고 손을 배에다 내리세요. 배를 또 살살 문질러주면서 우리 딸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보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언제 하냐? 그 다음에 이 두 마디면 끝나요.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유치원에 한번 전화해서 선생님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야, 엄마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의견을 좀 들려줘 볼까?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엄마 말 한번 들어볼래?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유치원 아이의 사례로 들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한테까지 모두 통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믿어보셔도 돼요. 저희가 자살 충동을 느끼는 BDIG에서 심각한 아이들이 올 때, 저희한테 올 때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은 무료 상담만 하거든요. 제가 한 3회기 정도 상담하고 상태에 따라서 리퍼해서 이제 돌려보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하기도 하는데, 제가 청소년 아이들 중에 상담하는 무료의 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소년 재판에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쉼터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흔히 부모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해주는 건,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건 무조건적인 공감입니다. 손을 쭉 뻗어서 담탱이가 씨발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너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나 보다. 무조건 걔 감정밖에 어떻게 그래, 선생님한테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은 선생 한두 번 다 욕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라는 초자아가 생겨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초자아는 그겁니다. 그래서 나를 억압하고 내가 감히 그러니까 프로이트 그 초자아는 크리스찬들한테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모태 신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면 무조건적인 공감. 야, 네가 그 정도로 말할 정도라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의 원인을 상대한테 두지 않아요. 니네 엄마 때문이구나. 그럼 이건 맞장구밖에 안 되고 이 아이하고 엄마를 더 갈라놓는 형국밖에 안 되죠. 저희가 가장 포인트를 주는 건 이 아이가 누구를 욕해도, 담탱이를 욕해도, 아빠를 욕해도, 엄마를 욕해도, 한 아이는, 부산의 한 아이는 서울에 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죽이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을 할 때에도 네가 얼마나 가슴 안에 한이 많으면, 네가 얼마나 서운한 게 많았으면 그 생각을 했겠니?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욕구로 갑니다. 네가 가장 원했던 게 뭐니? 보살핌 받는 거였어?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어? 네가 말하면 최소한 5분은 네 얘기를 좀 조건 없이 들어주길 바랬던 거였어? 네가 가장 원했던 게 뭐니? 지원을 받고 싶었니? 혹시 경제적으로 안정이 필요했던 거니? 여러분 그 욕구표에 보시면 어떤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도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없는 거라면 그냥 다 수단이에요. 그럼 거기 없다면 그게 있을 때 뭐가 충족될 수 있을지 욕구단에서 찾아보시면 무조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담배 펴서 문제다? 담배는 수단이에요. 담배 피면 연결, 소통, 휴식, 많은 욕구가 충족돼요. 내 아이가 술 마시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 아이 대부분 정서적 안정이라는 욕구 때문일 겁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뭔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강력한 회피 수단이죠.
그런 것처럼 아이의 행동에 문제를 두지 마시고 그 아이가 그 행동 안에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숨겨두고 있는가, 그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로 자랐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요 우리 집에 영웅으로 자랐어요. 저는 재롱둥이처럼 자랐어요. 저는 몸을 내어주는 희생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대신 대리 부모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K장남 증후군 있잖아요. 이런 말 대신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원하는 말을 했고요. 원하는 걸 다 이루진 못했지만 원하는 말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싫다 그래도 그 싫다는 말은 다 들어주셨어요. 물론 제 뜻대로 다 해주진 않으셨지만 제 의견은 존중해 주셨어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부모가 무시당했거나 거절당했다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경우라도 손을 쭉 뻗어서 아이의 마음, 아이의 욕구에 집중할 때 그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능력이, 손이 쭉 뻗어서 아이의 가슴과 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은 괜히 나오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이 있을 때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규모로 가실 때 첫 번째 연습하셔야 되는 건 자동적 생각을 내가 누구에게 많이 하고 살았는가. 두 번째 연습하셨으면 좋겠는 건 긍정적인 사건으로 요걸 1대1로 파트너하고 한 번씩 해보세요. 세 번째 사건은 아이의 사례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 아이는 그냥 허공에 손을 대시면 돼요. 아, 그때 우리 아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욕구표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중요한 욕구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를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한 달만 했을 때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제가 한 달 동안 반드시 오늘 인천 온누리에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제 밤에 기도할 때 꼭 한마디씩 기도에 얹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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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주신 그거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에 대화는 습관이고 패턴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 다음 날 되느냐, 그 다음 날 또 내가 하던 습관과 패턴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훈련을 내가 하고자 하면 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고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저희가 매일마다 훈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4개의 무기를 가지고 정말 엄마는 엄마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재현 소장님 위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무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들어와 있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안 좋은 경험들과 상처들로 인해서 아버지 올라오고 있는 자동적인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일주일 안에 바뀌지 않아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경험들과 또는 상처들로 인해서 나는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붙들고 있는 잘못된 자동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별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훈련과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4개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분별해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며 또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의 은혜의 말씀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저 툭 치고 튀어나오는 것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 충만케 하시고 도우심이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그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나의 욕구를, 또 나의 감정을, 나의 판단을, 내가 관찰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로 올려드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며 그렇게 좋은 엄마로 훈련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또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